첫사랑을 살짝 떠올려 보시죠. 너무나 더덥다. 고통받지 말고 사랑의 속박을 끊어라. 데이트 폭력의 공포, 이별 범죄, 연애 결핍증의 시대, 혹은 연애 불능의 시대. 사랑은 멸종위기의 감정이 되고 말았어요. 저는 이 시집을 한국판 사랑의 기술이라고 부르고 싶네요. 참 좋은 사랑의 지침서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 진실한 사랑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시집 전반에 걸쳐서 사랑과 이별의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어요. 천둥이나 번개처럼 우리의 정신을 번쩍 깨어나게 하는 님의 침묵이라는 이 시집에는 사랑의 문제에 대해 매우 의미 있는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님의 침묵이라는 시를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여러분과 함께 사랑이 무엇인지 얘기해 보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온 책은 만해 한용운 시인이 쓴 님의 침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희대학교 한국어학과에서 한국문학을 가르치는 이선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님의 침묵이라는 이 시집에는 사랑의 문제에 대해 매우 의미 있는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여기서 님의 상징적 의미가 연인 혹은 부처 또 조국이라고 배웠던 기억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연인이나 부처나 조국은 그야말로 우리가 학창 시절에 교과서적으로 배우고 암기해온 그런 내용들이죠. 실제로 좋은 시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고 시에 대한 해석의 지평은 열려 있기 때문에 어떤 해석이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시인이 살던 시대가 일제강점기, 그러니까 조국의 독립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회적 의제가 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님이 조국이다 이렇게 하는 해석이 너무 압도적으로 강조되어 왔죠. 그러다 보니 정작 이 시집의 심층에 놓여 있는 어떤 시적 메시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그래서 중요한 메시지를 놓쳤던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한용운 시인의 이 시집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사랑을 인식해야 되는지를 문제 삼고 있는 텍스트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이 시집을 함께 읽어보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바로 관계의 위기들 때문입니다. 취직이 매우 어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연애도 매우 어려워져서 연애 결핍증의 시대 혹은 연애 불능의 시대 이런 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한다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요.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가치가 경제 가치로 환원되면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인 사랑마저도 마치 상품을 구매하는 그런 행위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가에 비해서 너무나 더덥다. 이런 인식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젊은이들이 어렵사리 시도한 사랑에서 종종 경험하게 되는 이별 범죄 혹은 데이트 폭력의 공포 이런 것들이 사랑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멸종위기의 감정이 되고 말았어요.
안전하게 이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제시한 블로그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이별을 하려면 한낮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하라. 또 CCTV가 있는 곳에서 이별을 통보하라. 뭐 이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 걸 봤는데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쩌다가 이런 세상이 됐는지 정말 가슴이 답답해져 옵니다. 제가 여러분과 사랑의 시집을 읽어보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며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배우는 일이 어느 시대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영운의 시를 초등학교 시절에 처음 읽었습니다. 참 조숙했죠? 저희 집 화장실에는 그 당시에 펜글씨를 연습하는 제 언니가 파란색 잉크로 쓴 시가 한 편씩 붙어 있었습니다. 김소월이나 윤동주나 박목월 같은 유명한 시인들의 작품을 거기에서 처음 읽었습니다. 이런 시들을 찬찬히 읽다 보면 시인이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지 대체로 짐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영운의 님의 침묵이라는 시가 문제였어요. 제목도 왠지 어렵게 그렇게 느껴졌고요. 시를 읽어가다가 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구절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이런 문장이 그랬고요.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는 문장도 어린 제가 그 의미를 파악하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런 문장들이 어떤 인지적 충격을 주어서인지 제 기억 상자에 오래오래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 충격을 잊지 못했기 때문인지 저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한영운의 삶과 문학을 연구하는 연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이 시집은 아주 오래된 인연을 가진 시집이고요. 또 고백하자면 제가 젊은 날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했을 때에도 이 시집은 참 좋은 사랑의 지침서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그 한영운의 드라마틱한 생애부터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한영운은 1879년 충청남도 홍성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성장한 시기는 조선 왕조가 몰락의 길로 접어들면서 서구 열강과 일본 제국주의가 한반도로 검은 마수의 손을 뻗쳐오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가는 이런 격변의 시기를 거치면서 그는 참 많은 고민을 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25살이 되는 그 즈음에 호련히 승려가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승려가 된다라고 하면 세속과는 거리를 두고 산중에서 고요하게 수행을 하는 그런 삶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는 출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돈도 한 푼도 없이 무전 여행으로 세계 여행을 하겠다며 당시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으로 떠납니다. 그곳에 살고 있었던 한인들이 한영운을 친일 인사로 오해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한영운이 자신은 일본의 첩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조목조목 밝히면서 겨우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좌절하지 않고 한영운은 다시 1908년에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재밌는 것은 일본어를 전혀 못했다고 해요. 그리고는 한자를 써서 필담으로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도쿄에 있는 불교계 대학인 고마자 대학에서 한 넉 달 정도를 머물면서 수업도 듣고 그곳 승려들과 교류를 했습니다. 일본을 다녀와서 그는 불교 개혁에 관한 이런저런 글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발전한 일본 불교를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우선 승려의 결혼을 허락해달라는 청원서를 쓰고요. 그리고 팔만대장경이라는 방대한 경전을 일반 대중들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단 한 권의 그 다이제스트로 만들어냅니다. 불교 대전이라는 보급한 경전 선집을 출간했어요. 이것도 대단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산중에 숨어서 은둔하는 종교가 아니라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근대적인 종교가 되어야 한다. 매우 치열하고 열정적으로 불교계의 현실 변화에 앞장섰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 그의 파우스트라는 그 유명한 작품에서 인간은 지향이 있는 한 방황한다 라고 했습니다. 한용운이 이처럼 끝없이 모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그런 이유는 그가 서 있던 그 당대의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더 나은 삶의 길을 찾고자 하는 그런 뜻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가 쓴 조선불교 유신론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요즘 참선하는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 옛 사람들은 그 마음을 고요하게 가졌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 초소를 고요하게 가진다. 옛 사람들은 그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 몸을 움직이지 않는다. 초소를 고요하게 하면 곧 염세가 되고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곧 독선이 된다. 한용운은 당시 조선 불교계를 향해서 진짜 참선이란 산중에 숨어서 몸을 고요하게 하고 가부좌 틀고 앉아서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을 세상 속에 들여놓고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3.1운동에 불교계를 대표해서 민족 지도자로 참여한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3.1운동으로 감옥에 갇혀서도 한용운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조선 독립의 정당성을 밝히는 글을 써서 일본인 검사에게 제출하는데요. 단순한 한거나 분노의 감정을 담은 글이 아니라 우리 인류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아주 논리적으로 이 글에서 펼쳐냅니다. 흔히 우리가 이 글을 조선 독립의 서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이 글은 면회하러 온 제자의 손에 몰래 이렇게 전달이 되어서요. 당시 상해 임시정부에 이 글이 전달이 되었고 독립신문에 게재되면서 널리 알려집니다. 그는 수행하고 실천하는 것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행동하는 지성이었고요. 실천적 사상가였습니다. 이런 한용운이 자신이 처음 출가했던 백담사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고는 문제의 시집인 님의 침묵을 쓰게 됩니다. 한용운이 이 시집을 창작하게 된 동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표면적인 동기는 당시 이 자유연애라는 것이 굉장히 유행하는 문화적 트렌드로 부상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런 자유연애의 그 붐을 보면서 나름대로 이 자유연애를 부름짓는 그런 젊은이들이 아주 경박한 사랑 노름에 빠져 있다라는 비판 의식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일깨워주고 싶었던 것이 첫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장작 동기가 있습니다. 당시에 그 조선 왕조의 억불숭요 정책 때문에 산중으로 사찰을 옮기고 세태
일로를 걷고 있는 그런 불교를 좀 대중들에게 친숙한 그런 종교로 거듭나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시집은 일종의 사랑의 언어로 쓴 구도의 노래,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친숙하게 알고 있는 님의 침묵이라는 시는 첫 번째 수록된 시이고요. 이 시집의 제목이 된 그런 표제작입니다. 시집 전반에 걸쳐서 사랑과 이별의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어요. 이 시집에 수록된 첫 번째 시의 제목이 님의 침묵이고 마지막 시의 제목이 사랑의 끝판입니다. 이 두 시의 제목만으로 보면 사랑하는 이와 이별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이를 이제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시적 화자가 드디어 사랑을 끝내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침묵, 끝, 이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말 없는 침묵 혹은 더 이상 그 뒤를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끝이 아닙니다. 흔히들 역설이라고 하는 그런 시적 기법이 사용되면서 시적 이런 진술에는 다른 진실이 감춰져 있어요. 자, 이 시집은 총 88편의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집의 맨 앞에는 군말이라는 글이 붙어 있어요. 군말. 군말은 군더더기 같은 말이다. 쓸데없는 말이다. 하지 않아도 될 객적은 그런 말이다. 이런 정도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이 시집의 출발점에 있는 군말이라는 서문에서부터 그 생각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군말. 님만 님이 아니라 기룬 것은 다 님이다. 시인은 님만 님이 아니라 기룬 것은 다 님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기루다라는 시어가 좀 낯설게 느껴지실 텐데요. 기루다는 그리워하다, 사랑하다, 가여워하다, 안쓰럽다, 이런 등등의 의미를 가진 충청도 방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님이 아니라 기룬 것은 다 님이 된다는 뜻이 되니까 기룸은 사랑보다 더 포괄적이고 다양한 의미를 갖게 되는 그런 시어겠지요. 사실 근대 사회에 접어들면서 사랑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으로 인식되었죠. 그런데 시인은 이런 사랑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자 합니다. 중생과 석가라든지 철학가 칸트라든지 장미꽃과 봄비, 또 마치니와 이탈리아 이런 것들을 예로 들면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사랑은 인식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개인 간의 어떤 정념이라든지 로맨스라고 한정지어서 생각한 그런 사랑을 아주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지평으로 확장해서 인식하려고 했던 것이죠. 다르게 보면 서로 다른 그런 사랑의 대상이나 방법 이런 것들을 대등하게 보려고 하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의식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애가 자유라면 님도 자유다. 너희는 이름 좋은 자유에 알뜰한 구속을 받지 않느냐, 이렇게요. 사랑을 할 때 자칫 잘못하면 빠지게 되는 지나친 소유욕의 문제, 이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겠죠. 1920년대를 우리는 자유연애의 시대라고 부르곤 합니다. 자, 드디어 남녀 간의 사랑이 가문이라든지 신분이라든지 이런 족쇄로부터 풀려나게 되었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자유연애를 부르짖었습니다. 한용운은 이런 문화 현상을 보면서 내 사랑이 자유롭다면 상대인 님의 사랑도 자유로워야 한다. 문제는 사랑하는 대상의 감정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면 바로 나의 그 자유로운 사랑이 속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상담을 받았습니다. 한 남자친구가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변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사랑을 할 때는 서로 영원히 사랑하자라고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자기는 이 여자친구를 용서할 수 없고 끝까지 그 여자친구를 따라다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학생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너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너의 자유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사랑을 계속 이어나가려고 하는데 그것은 이미 사랑이 아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소유하지 않을 수 있을 때까지 이 자유가 허용되는 거지 소유하는 데까지 가서 자유가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군말이라는 이 글을 놓고 둘이서 한참 동안 얘기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대중적인 그런 고전의 하나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프롬은 우리가 사랑에서 알아야 할 것은 사랑하는 방법, 즉 사랑의 기술이라고 주장합니다. 프롬이 말하는 사랑의 기술이 이 시집에서 다루고 있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집을 시라는 정제된 언어 형식으로 된 한국판 사랑의 기술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싶네요. 첫사랑을 살짝 떠올려 보시죠.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는 걸까요? 반드시 그 사람이어야 했던 걸까요?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요. 이런 물음들에 대해 정답이라고 내놓을 만한 것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흔히들 사랑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이란 대상을 보는 순간에 우리 몸에서 생겨나는 어떤 생물학적인 반응이다. 이런 주장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본능에 따른 감정적인 어떤 솟구침이다. 이렇게 사랑을 정의하시기도 하죠. 에리 프롬 같은 사람은 사랑을 우리 인간이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분리되는 그런 분리불안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했고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도 모르는 커다란 구멍, 그런 결핍이라고 말씀드리고 그것을 채우려는 욕망이 바로 사랑이라고 했는데요. 사랑이라는 이 감정은 이 구멍으로부터 탄생했지만 대상과의 관계를 통해서 유지되는 것이므로 사랑은 관계의 문제다. 자, 그렇다면 한 편씩 우리 시를 읽어가면서 시인이 생각한 사랑의 존재 방식은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수의 비밀. 나는 당신의 옷을 다 지어 놓았습니다. 심의도 짓고 도포도 짓고 자리옷도 지었습니다. 짓지 아니한 것은 작은 주머니에 수놓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 옷을 짓는 과정을 그리면서 사랑의 의미를 담아낸 작품이죠. 화자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외출복도 만들고 일상복도 만들고 그리고 그 옷에 주머니를 덧대어 술을 놓습니다. 그런데 화자는 술을 놓다가 그만두고 다시 놓기를 반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는 이 주머니에 넣을 만한 무슨 보물이 없다. 이 작은 주머니는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진정한 사랑은 술을 놓지 않음으로써 그렇게 지연되고 미완의 상태로 남습니다. 이것이 수의 비밀이죠. 바로 사랑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완벽한 사랑을 설정하고 거기에 도달하는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수놓기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보실 겁니다. 완전한 사랑에 도달할 수 없다면 왜 우리가 굳이 사랑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또 다른 시 선사의 설법이라는 시에서 이런 우리의 의심에 대한 해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사랑에 빠진 어떤 시적 화자가 선사의 설법을 듣습니다. 그 선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쇠사슬에 묶여서 고통받지 말고 사랑의 속박을 끊어라. 아마 여러분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법구경에도 이와 비슷한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사랑하는 사람을 가지지 말라. 미워하는 사람도 가지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 이 말은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사랑도 하지 말고 미워도 하지 말자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사랑을 하면 격렬한 풍랑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고 폭풍과 휘몰아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원시경전인 수파니파타 같은 데 보면 사랑에는 우환이 생기니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런 유명한 경구도 나오죠.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집착하는 마음을 버리라는 불교의 말이 이런 의미겠죠. 그런데 한용운은 이런 통설에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시인은 해탈은 고통스러운 현실이 있을 때 가능한 세계이지 그렇지 않고 어디 이 세계와 다른 어떤 곳에 별도로 존재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화자는 사랑의 쇠사슬을 끊어버리라는 이 설법을 듣고 이렇게 말하죠. 사랑의 줄에 묶인 것이 아프기는 아프지만 사랑의 줄을 끊으면 죽는 것보다 더 아픈 줄을 모르는 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사랑의 속박은 단단히 얽어매는 것이 풀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반박합니다. 고통을 수반한 그런 것이 사랑이고 또 이 고통이야말로 해탈을 가능하게 하는 자양분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고통받는 현실이 없으면 이를 넘어서는 깨침이나 해탈도 불가능한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한용운은 사랑으로 인해 생기는 고통이 깨침의 원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까닭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상대의 아름다운 얼굴이나 미소 같은 그러니까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에 이끌려서 그렇게 사랑을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사랑하는 이의 백발과 눈물과 죽음도 사랑하는 일이라고요. 진정한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의 어둡고 그 그늘진 그런 것들을 품어 안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은 정호승 시인이 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시에도 그대로 나타나죠.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라는 이런 시적 진술은 한용운 시인이 말하는 사랑과 동일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은 대상의 밝은 면뿐만 아니라 어두운 그늘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 때, 다르게 말하면 사랑하는 대상이 살아낼 수 있는 어떤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돌봄의 태도를 가질 때 그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시인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을 이렇게 돌보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일까요? 시인은 행복이라는 제목의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온 세상 사람이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행복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진술이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겠습니다. 참 솔직한 고백이죠. 우리는 사랑을 하면서 사랑의 대상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와 사랑하는 대상 사이에 어떤 한 사람이 끼어들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자기도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게 참 곤란하잖아요. 삼각관계가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들이 나를 미워하는 상태가 되면 어떨까요? 시인은 이런 순간이야말로 가장 큰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사랑하는 대상을 나 홀로 독점하고 싶은 그 마음 자체는 인정할 수 있지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이 시에서 화자에게 진정한 행복은 많은 사람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좋아하는 그런 상태이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내가 사랑하는 대상은 훌륭한 인격을 갖춘 그런 사람이어야 모든 사람이 좋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시인은 사랑의 대상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일종의 그 덕을 갖춘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존중받을 수 있는 품위, 인격, 이런 것들을 사랑의 대상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그런 대상이어야 훌륭한 사랑의 대상이고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시는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 대상에게 헌신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런 인격적인 감화에서 나온다고 본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랑을 할 때 흔히 경험하게 되는 그 이별을 시인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님의 침묵은 바로 님은 같습니다로 시작합니다. 시인은 왜 이런 이별 상황을 앞세운 것일까요? 주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랑이 곧 이별이고 이별이 곧 사랑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장난 같죠? 또 다른 시에서 시인은 이별은 미의 창조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사랑은 참아 죽지 못하고 참아 이별하는 사랑보다 더 큰 그런 사랑은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시인은 왜 이렇게 이별이 곧 사랑이라고 말하는 역설을 펼치는 것일까요? 이별은 일종의 명상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생각을 잠시 멈추고 내 마음의 실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불교에서는 이것을 지관수행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지관수행과 같은 명상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랑하는 그 순간은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가 참 어렵잖아요. 거기서 한 발자국 떨어져서 객관적 거리를 가질 수 있을 때 비로소 사랑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이 시집에서 이별은 그 사랑의 의미를 깨치기 위한 하나의 시적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는다. 자, 이렇게 보면 이별이 곧 만남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인식은 기본적으로 불교에서 빌려온 생각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6년간의 그 고행 끝에 깨달은 것은 굉장히 간단하죠. 우리는 그 이치를 연기의 이치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으며 이것이 생겨나므로 저것이 생겨난다.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으며 이것이 소멸함으로 저것이 소멸한다. 이게 연기법의 내용입니다. 참 간단하죠? 자, 혹은 나, 이런 인식은 사실 다른 조건들에 의해서 생겨난 결과일 뿐이고 불변하는 고유한 그런 실체로서의 나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은 관계 속에서, 관계 맺음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단독적이고 고립적인 그런 존재란 이 세계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네,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현재 시점에서 보면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데 미래 시점에서 보면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과거 시점에서 보면 살았는지 죽었는지 우린 정확하게 사실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해야 될지도 모르죠. 그죠? 이처럼 모든 것은 서로 연관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걸 우리 일상생활의 예로 하나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운전을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지금 내 발과 손으로 운전을 해서 가는 것이지만 동시에 지금 내 앞에서 혹은 뒤에서 또 바로 옆에서 운전하는 사람들이 내 차를 향해서 달려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무사히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요. 이걸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들도 결국 이런 서로가 의지하고 있는 세계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단독적이고 고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생각이나 현상 그 두 차원에서 어떤 것도 없습니다. 늘 서로 의지해서 불교에서는 이것을 상이관계라고 하는데요. 의지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란 사랑의 주체와 사랑의 대상이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는 상태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한용우는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 존재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은 생겨나고 사라짐을 반복합니다. 이 모든 생겨났다 사라지는 것들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서로 의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별과 사랑은 서로 연관되어 있고 의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처럼 사랑을 연기의 이치로 인식했기 때문에 시인에게 영원한 이별 혹은 완전한 타인 이런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계이죠. 이별이 사랑이 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렇게 연기의 이치로 세계를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인식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이별이 주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마치 부처가 연기의 이치를 깨달았듯이 우리는 이별의 아픔들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의 그런 이치를 깨닫게 됩니다. 님의 침묵이라는 시에서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여기에 바로 깨치다라는 시어가 나옵니다. 불교학자 박성배 선생님은 깨달음과 깨침을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깨달음이 우리가 몰랐던 사실을 알아가는 그런 순차적인 과정이라면 깨침은 어느 순간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정신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그런 일종의 순간적인 알아차림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한용우는 이 이별이야말로 사랑을 깨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실제 우리가 사랑을 하다 이별을 맞게 되면 마치 천둥이나 번개처럼 우리의 정신을 번쩍 깨어나게 하는 그런 깨침의 순간으로 이런 이별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런 정신의 깨침의 과정이 있어야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는 진술이 가능해지는 것이겠죠. 삼라만상의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연기의 이치를 깨치면 이별은 더 이상 사랑의 끝이 아니고 더 성숙한 사랑으로 가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집의 마지막 시편인 사랑의 끝판에는 깨친 자에게 사랑의 끝은 다시 만남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잘 보여주죠. 님의 침묵에서는 님이 떠나갔다고 하면서 침묵하는 님을 만나고 있고요. 시 사랑의 끝판에서는 네 가요, 지금 곧 가요 라고 응답하면서 사랑하는 이를 만나러 가는 그런 설레는 마음을 표출하고 있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이별에서 만남까지의 과정이지만 심층적으로 보면 한 번도 헤어지지 않은 영원한 사랑의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을 하면서 누군가를 간절하게 그리워하고 또 어느 순간 이별도 하고 절망하면서 깊은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화자는 이런 사랑의 여러 감정들을 거쳐가면서 다시 또 다른 사랑을 향해 나아갑니다. 마치 이 시집을 읽다 보면 사랑이라는 감정의 배를 타고 긴 항해를 하는 듯한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는 도중에 우리는 문득 나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공존과 공생의 이치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지 말고 서로 부대끼면서 깨지고 깨우는 깨침의 과정이 필요하겠지요. 깨침. 이것이 바로 이별이 주는 선물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이들과 만나고 헤어지는 일을 반복하죠.
깨침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는 어떤 인연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겠죠. 서로의 삶을 지지하고 북돋아주면서 사랑을 완성해 가는 그 과정일 뿐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완성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는 이별도 소중한 하나의 단계이자 일부분이라고 시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에 쓰여진 이 시집을 여러분과 함께 읽으면서 한영훈의 생각을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조금만 더 깊이 이해하고 성숙한 자세로 사랑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로가 의지되어 있다라는 그 이치를 이해할 때 우리의 인간관계는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영훈 시인은 이 시집의 맨 끝에 이런 말을 붙여두었어요. 나의 시를 독자의 자손에게 읽히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라고요. 하지만 단절과 폭력과 대립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세계를 건설하고자 하는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 시집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읽어볼 만한 책이 아닐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